Welcome, future scholar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스크리너 시험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스크리너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학생들 질문이 나올 만한 문제들 미리 영상으로 찍어놓는 시간입니다. 1학년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2학년 것도 영상이 이제 오늘 밤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1학년 거부터 가장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 3문제만 골라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이고, 매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정도에 아마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해당하는 시험 자료도 그대로 공유를 링크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 링크 보고 자료 받아가지고 문제 풀어보시고 영상 보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뭐 여러분들 자유로 해도 좋아요. 비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자유대로 푸시는데,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밖에 선생님이 주지 않습니다. 나름의 그 전략법이 있어가지고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립방정식부터 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의 앞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순열이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제 10번 문제를 볼 건데, 3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제 하나의 실근 알파하고 두 허근 베타 감마를 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식의 값이 굉장히 짜증나게 생겼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에 베타 세제곱에 감마 세제곱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형태를 이제 잘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좀 있으면 일단 근과 기소의 관계를 쓴다라는 거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허근이 등장을 하니까 살짝 망설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 허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3차 방정식에서의 비에트의 정의에 의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근의 합이랑 세근의 곱이랑 두 개씩 곱의 합, 이거 세 개를 다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로 돼 있죠. 그거를 이제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로 따로따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예요. 근데 이거 우리 3차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만약에 얘네가 3개 곱으로 묶여 있으면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2를 대입해서 바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애석하게도 세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바꿔줬습니다. 주어진 식을. 그래서 춘식이를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세제곱을 다 묶고 전개를 다시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4제곱의 합이랑 세제곱의 합을 다 구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곱셈 공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텝 2에서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하고요. 2개 곱의 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인 거 알 수 있었거든요. 계속 요거 때문에 1이고요. 그다음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죠. 그래서 3의 부호에 마삼을 빼갖고 플러스 3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요거와 같은, 여기 지금 주어지는 요런 형태의 식으로 곱셈 공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곱셈 공식 사용된 걸 활용을 해가지고 다 값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변은 2가 나오고 좌변은 마이너스 9가 나온 거를 이항을 해서 11을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과를 통해서 일단 제 세제곱의 합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도합이 이제 1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제곱의 합으로 일단 쓰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각각의 제곱의 합 같은 경우 이거를 3개의 합을 제곱을 만들고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쓰던 거 기억나죠? 요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서 4제곱이다 보니까 제곱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 제곱으로 들어간 애는 제곱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끔 설계가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제곱의 합에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 부분은 마이너스 11인 거고요. 바깥에 마이너스 2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곱해가지고 22에다가 아까 알파 베타 감마 더하는 거 합이 2였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거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나온 걸 갖다가 밑에다 활용을 해서 대입을 하면 4제곱의 합은 26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어져 있는 춘식이한테, 여기 보면은 아까 할 때 여기 마이너스 보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가 한쪽은 마이너스 26이 됐고 그 아래쪽은 22가 더해져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이제 중간에 하고 들어온 거죠. 이 시험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인데
경우의 수가 격자 형태로 나오는 최단거리 문제도 있지만 가끔씩 모든 경우를 다 세라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정사면체, 뭐 정팔면체, 뭐 정육면체, 정오각형 이런 식으로 모양이 딱딱딱 정해져서 변수가 없는 걸로 줍니다. 근데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7면체의 꼭지점 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G까지 가는데 요 G까지 가는 경로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하라고 한 거예요. 다만 규칙이 있다면 한 번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녀석의 답을 구하려면 이제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형도로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들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수형도로 풀었을 때 단점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번째, 계산 실수가 나오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풀이법은 뭐냐면 대칭성을 찾고 기준을 정해서 문제를 풀자. 그러니까 사실 수용도를 왜 그리겠어요? 수용도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셈하자라는 걸 수동으로 하는 건 맞지만 그거를 무지성으로 규칙성 없이 기준을 부여하지 않고 하게 되면 실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기준을 두고 이러한 규칙성으로 구하면 결과가 다른 애들도 똑같을 거야라는 거를 마음속에 두고 푸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경우의 수는 실수를 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놓은 걸 보면 자 아래쪽에다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의 도형에 맞춰서 모양을 이렇게 전개도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전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A하고 G는 출발과 도착 지점이니까 왔다 갔다를 안 하죠. 그러니까 출발지자 목적지이긴 하지만 가는 경로를 세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은 어쨌든 시작을 한다는 거는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건 셈하지 말자 이거죠. 어차피 끝에 가면 다 셈이 된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A에서 B, A에서 C, A에서 D, 그 다음에 C에서 G, F에서 G, E에서 G로 가는 경로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끊었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시작은 어차피 가니까요. 그 방향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준을 잡을 때 보통 경우의 수 기준 잡는 거는 선생님이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민감히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하는 걸로 가는 게 더 꼬여요. 단순한 것부터. 자 지금 B, C, D 중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최단 경로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야 되는데 최단 경로를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죠. 더 많이 돌아가는 것까지. 그럼 굳이 처음부터 돌아가는 걸 세겠어요? 그럼 더 복잡해질 테니까 단순화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는 제일 짧은 경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G까지 갈 때 가장 짧은 경로는 다 제끼고 A에서부터 G까지 가는 게 제일 짧겠죠. 이렇게요. 이게 제일 짧지. 맞죠? 그러니까 A에서 C에서 G로 가는 거는 제일 짧은 경로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가운데 세워놓고 나머지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지금 주황색으로 1, 2, 3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고 초록색으로 1, 2, 3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두 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B가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 경로가 있고 D도 똑같이 커넥션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 경로인데 둘이 데칼코마니라는 거 표시해 둔 거예요. 맞죠? 그죠? 위에 그림을 보게 돼도 B하고 D는 마주 보고 있고 A랑 연결된 지점도 똑같고 C랑 한 번 연결됐고 F랑 E랑도 한 번 각각 연결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즉 B하고 D를 거치는 경우 중에 하나만 셈을 하면 반대쪽에 셈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은 있어요. B를 거쳤는데 D를 가는 걸 세잖아. 근데 그랬을 때 뭐 B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B로 되돌아가는 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걸 조심해서 세면서 B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따로 세놓으면 D를 거쳐서 가는 경로의 수도 똑같은 데칼코마니 판정을 받는다고요. 모양상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놨는데 B하고 D는 쌍둥이다 이겁니다. B하고 D는 쌍둥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표를 그려놨는데 A에서 출발한 건 맞아요. 근데 어차피 A에서 B로 가는 건 경로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고배 개념이라서 1을 그냥 쓴 건데 생략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 곱하기 3을 하겠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어쨌건 자 G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F하고 E하고 C죠. 그러니까 B에서 출발해서 G로 가는 경로는 C나 F나 E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B에서 출발하는 것, F에서 도착하는 것 경우의 수를 세면 F 다음에는 G로 반드시 가는 걸로 규정을 한 겁니다. 단순화를 하자는 거예요. F를 거쳤다가 뭐 E를 거쳤다가 G로 가는 거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B에서 F, E, C로 커넥션이 됐으면 그냥 G로 바로 가자.
단순한 거예요. 돌아가지 말자는 거죠. 돌아가는 거는 요 BCD 커넥션 있는 거 안에서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는 겁니다. 단순한 방법 알겠어요? 자, 그래서 B에서부터 도착으로의 대상은 FEC가 있어요. 선생님 왜 D는 안 세세요? 말했잖아. B에서 D로 가는 것, D에서 B로 가는 것 경로가 겹치죠. 중복되죠. 그거는 셈하지 않겠다고요. 복잡해지니까. 왜냐하면 B하고 D는 유일하게 여기 있는 전체 모든 점들 중에서 G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G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애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경우의 수를 세기 시작하면 중복되니까 중복을 피해야 돼서 또 빼야 된단 말이지.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일부러 B에서 출발하는 거는 FEC로만 도착 지점을 규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세면해서 구하겠다. 근데 다만 B하고 D는 대칭성이 있으니 B에서 구한 경로의 FEC의 도착 경로를 셈을 했다면 D를 거쳐서 가는 것도 동일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대칭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경로가 가는 가지수가 똑같냐로 보는 거지. 근데 보면 B에서 보면 AFC로 연결돼 있죠. D도 ACE로 돼 있어요. F하고 E는 독립적이에요. F하고 E도 사실 데칼코마니아. 이제 그 뒤 밑에서 할 건데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B에서 출발해서 F로 가는 것 경로의 수를 좀 세보면 이것만 세자는 거예요. 단순한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처음엔 어려워요. 단순화를 이해하는 게 진짜 처음에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런 느낌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A에서 B로 오는 걸 기본값으로 깔아놓고요. 그런 상태에서 F나 C나 E로 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F로 가는 경로는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자, C를 거쳐서는 G로 가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럼 C를 거칠 수는 없어. 그렇다면 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F로 가는 최종 경로의 2번이 있겠네요. 그리고 거꾸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F로 가는 것도 있겠군요. 이게 3번 경로겠네요. 아니 쌤, B에서 D로 가는 거 셈하지 않는다면서요. 셈 말은 뭐냐면 도착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착 지점. 여기 FEC는 여기 F하고 E하고 C는 도착 지점 바로 전 단계죠. 근데 D는 G로 가려면 C나 E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셈하지 않는다고. 중간 경로를 생략한 채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만 보는데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도 A하고 G에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있는 애만 보겠다고요. 선생님이 왜 이거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B에서 F로 가는 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F로 가는 거 다이렉트로 하나 있고요. 가장 짧은 것부터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갔다가 E로 갔다가 F로 가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보자.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갔다가 F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경로가 더 많아지죠. 그런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한 거에서부터 어려운 것까지 세는데 출발과 도착만 놓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세자. 근데 대칭성 가지고 있는 건 데칼코마니로 곱하자. 요거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어차피 B하고 D는 쌍둥이니까 B에서 F로 가는 거 세 가지 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F하고 E도 쌍둥이죠. 그렇죠? G에 바로 양옆에 붙어있고요. F도 커넥션이 B하고 E, G 세 개고 E도 커넥션이 G하고 F하고 D 세 개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하고 E도 쌍둥이기 때문에 D에서 F로 가는 경로가 세 가지였다면 B에서 E로 가는 경로도 세 가지입니다. 확인은 좀 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세는 거에 좋은 점이라면 각각 케이스만 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더 할 거니까 좀 실수가 덜한 거죠. 자, B에서 E로 가는 거 그렇다면 B에서 E로 가는 케이스는 하나 요렇게 가는 거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 B에서 출발이야. B에서 C에서 D로 가는 거 이거 하나 있고 B에서 F에서 E로 가는 거 하나 있을 거고요. B에서 D에서 E로 가는 거 하나 있죠. 딱 세 개 나오잖아요, 이것도.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E로 가는 거, F로 가는 거가 데칼코마니구나. 자, 그다음에 C를 봐야 되는데 C는 조금 달라져요. 이 C의 경우에는 돌아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는 거 하나 있고요. D에서 C로 가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F에서 E에서 D에서 C로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비기준이니까, 그죠? B를 기준으로 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D로 출발해서 가는 경로도 B랑 똑같은 데칼코마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D에서 출발해서 F 도착, D에서 출발해서 E로 도착, D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하는 여기도 위랑 경우의 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일단 18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최종 도착지는 G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착지 FEC로 갔잖아요. 그럼 어디 안 가요? 바로 G로 가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C인데 C가 좀 복잡해요. C는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에서 G로 바로 가는 것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C에서 C로 가는 거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한 가지 놓여 있습니다. 자, 요건 됐는데 이제 나머지가 문제예요. C에서 F로 도착하는 것. C에서 F로 도착하는 건 바로 갈 수가 없어서 B를 거쳐서 가거나 D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B에서 D를 거쳐서 가거나 D에서 B를 거쳐서 가는 것도 있어요. 총 4가지가 나온단 말이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근데 F하고 E가 데카코멘이라는 걸 정의하고 들어갔으니까 C에서 F로 가든 C에서 E로 가든 그건 동일하다.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해보면 총 27가지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닌데 실수를 해라 라고 실수 유발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죠. 그죠? 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문제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형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져온 건데, 자, XYZ가 실수고요. 식이 2개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 연립 2차 방정식, 뭐 연립 1차 방정식, 아니면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뭐 그런 정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생각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하라고 하는 건가?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 x의 경우에 최대값은 따지기가 쉬운데 최소값은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제곱은 이차 함수의 특성상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 아래로 블록이고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 위로 블록이죠. 근데 그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문제에서 준 건 x를 기준으로 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x에 대해서만 아이솔레이션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자. 얘만 따로 외톨이를 만들자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래서 합으로 주어진 식은 y 더하기 z만 남겨놓고 x를 이항을 했고요. 곱으로 주어진 거는 x가 없는 문자가 되는 yz만 남겨놓고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우변으로 이항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발견이 돼요. y 더하기 z 위에서 구해놨는데 그래서 저걸 600x로 다시 치환했거든요. 자, 그럼 x만 남기는 거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막혀. 아니, y 더하기 z랑 yz를 어떻게 쓸 건데 근각계수월 관계 쓰셔야 돼요. 이건 이제 그 특이한 유형 형태로 여러분들 아마 개념서나 그런 데서 본 적 있을 겁니다. 합과 곱으로 주어지면 걔네 2개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y하고 z가 어차피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y하고 z가 누군가의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작성하고 이거 선생님이 이제 세신의 냄새를 맡자 이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a라는 방정식으로 두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식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제곱에다가 600x는 음의 부호를 붙였고요. 두근의 곱은 부호가 안 바뀌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상수항 취급해서. 자, 그러면 두근이 존재하려면 이 상황에선 두근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수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게 돼야 되는데 같다 다르다라는 말이 딱히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크거나 같다는 판별식을 놓고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고 놓고 보면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되고 그걸 정리해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주어지니까 요걸 인수분해를 잘해서 보면은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주어지면서 여기 상태에서는 위로 블록으로 그려도 되긴 하는데 부등식을 3을 나누고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만들어주면 아래로 블록을 통해서 0부터 4까지의 범위로 숫자가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수값 4하고 0을 빼가지고 합계가 4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만드는 형태고요. 그래서 정답이 4가 되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 앞으로 일주일에 한 챕터씩 계속 풀어볼 건데 진도가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더 많은 게 나올 거예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게 있죠. 순열, 조합, 행렬. 요거 2가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다음 주에 행렬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분들이 6월 말에 시작을 하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5번 회차 동안에 시험 전주까지 해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료는 계속 선생님이 업데이트를 할 거라서 그거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해당하는 자료의 맨 뒷칸에 보면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빠잉. Thank you for subscribing. Check out these useful videos right here.